김도연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은행을 나섭니다. 방금 전 30년 근무한 공기업에서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세 말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곧장 아내 박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이걸로 우리 진짜 새집 가는 거야.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불안이 풀리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중개인은 신축 타운하우스 사진을 보여주며 전세지만 이 정도면 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등기부도 문제없고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서류는 정돈되어 있었고 법무사 차민수까지 등장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도연의 표정엔 안도와 신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월세와 전전하던 불안정한 생활이 끝난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계약금을 이체하고 확정일자까지 도장을 받은 후 도연은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드디어 새집 갑니다. 인생 2막 시작입니다. 자녀들은 이모티콘을 잔뜩 붙여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들은 도연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사 날짜도 정해졌고 짐 정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삿짐 센터와 통화하며 그날 오전 10시면 도착해 주세요. 집 앞 도로 넓어서 차 대기 쉬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맞춰져 가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위기로 이어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자기 인생이 드디어 평탄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고 도연 부부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새 집 앞으로 향합니다. 날씨도 맑고 이삿짐 기사들은 축하드립니다라며 밝게 인사해 줍니다. 도연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해 다시 눌러보지만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번호가 바뀐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만 남겨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선 여성이 문을 열어봅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여기가 왜 당신 집이에요?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도연은 급히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설명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세 계약했고 오늘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놀란 듯 집 안쪽으로 들어가고 곧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등기권리증을 내보이며 우리는 매매로 샀고 2달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다시 한번 문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기사들도 당황해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내 박선희는 짐을 쥔 손을 떨며 우리 잘못된 거 아니죠? 라고 힘없이 말합니다. 그 순간 옆집 쪽에서도 비슷한 언성이 들려옵니다. 또 다른 가족이 같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지라는 젊은 여성이 저도 오늘 입주 예정인데 여기 이미 사람이 산대요. 라고 외칩니다. 도연은 그제야 이 문제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불길한 감각을 느낍니다. 몇 분 뒤 피해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같은 임대인 이름으로 계약했고 같은 중개인에게 안내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거 전세 사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공포가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도연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집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설마 내가 당한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 이 말이 처음으로 떠오릅니다. 오늘이 인생 이막의 시작이어야 했지만 대신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만 이미 거주는 끝난 집이라는 이유로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계약서를 꺼내들고 항의하지만 경찰은 이건 형사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을 잃었는데 왜 민사냐고 되묻지만 대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개인과 법무사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무실은 전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들은 근처 카페에 모여 각자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은 동일했고 계좌번호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 명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은지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같아요라고 차분히 분석합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등기가 근저당 상태라는 통보가 도착합니다. 전세 세입자보다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 전원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 부부가 그 집에 발을 들여본 시간은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퇴거 통보는 냉정했습니다. 퇴거 유예 기간은 한 달이며 이후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은행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제가 밀리는 겁니까? 은행 직원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전세보다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밀리셨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무방비했는지 깨닫습니다. 퇴직금, 보증금, 이사비용, 모든 자금이 한순간에 바닥났습니다. 박선희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불안 증세로 병원에서 진정제를 처방받습니다. 이삿짐은 다시 창고로 옮겨졌고 부부는 임시거처로 작은 고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이 짐을 내려놓은 그 방은 창문도 작고 벽지도 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을 힘도 말할 힘도 남지 않은 얼굴로 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게 내 인생 이막이었나? 그 순간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도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고 피해자 단톡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절망 섞인 질문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도연의 눈을 멈추게 합니다. 정은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법무사, 중개인, 명예대여자까지 연결된 조직입니다. 증거 확보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글 아래에는 이미 5명이 참여 의사를 남겼고 도연도 손가락이 멈칫하다가 결국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적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무실을 빌려 피해자 6명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정중앙엔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녹취 파일 등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은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사기 조직이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써온 임대인 이름이 전부 가짜예요. 그리고 이 계좌번호 50명 이상이 같은 사람에게 송금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계약서를 보며 이제야 서류의 허술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인된 도장은 번진 자국이 있고 송금 계좌의 소유주 정보도 개인이 아닌 유령법인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믿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을 감고 사인을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보다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조사팀은 역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류 분석, 금융 흐름 추적, 언론 제보 정리, 법무사 차민수 관련 조사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도연은 서류 절차 쪽은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듭니다.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서류 검토 업무를 했던 그는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작지만 확실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진전이 생깁니다. 정은지가 다크웹 거래 기록을 찾아냈고 그 안에는 전세 물건 리스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피해 대상이 된 집들의 주소, 예상 보증금, 계약자 수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숫자들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이미 몇백 명이 당했네요. 누군가 입을 굳게 깨물며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도 싸워야 할 사람들이 됐네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순간 그는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일주일 만에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해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과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정은지는 이 정도 증거면 방송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어요 라며 USB를 테이블에 올려둡니다. 도연은 자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정말 움직일 수 있겠군요라고 말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오랜만에 희망 비슷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의 도중 조사팀 멤버 중 한 명인 장모 씨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돌아온 뒤부터 표정은 굳어 있었고 회의 내용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팀 전원이 공유하던 클라우드 폴더 일부가 삭제된 채로 발견됩니다. 파일 삭제 기록엔 장모 씨의 계정이 남아 있었고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채 설마 매수된 겁니까? 라고 낮게 말합니다. 100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받고 빠져나간 피해자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에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지는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다행히 백업 파일이 있어요. 제가 복구해 볼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삭제된 자료를 다시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은 끝에 대부분의 데이터를 되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날 밤 고발 프로그램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그들은 왜 입도 열지 못했는가? 라는 문구가 화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익명의 협박성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살 수 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 후퇴할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겁내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우린 끝까지 갑니다. 조사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되돌려야 할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진실이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 첫 소장이 접수됩니다. 재판 첫날 법원 대기실 복도는 기자들과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법무사 차민수, 브로커 박철성, 명예대여자, 그리고 위장 임대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차가운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번 재판이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첫 서류 증거부터 피해 규모 430억 원,
피해자 712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법정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진 영상 증거엔 브로커 박철성이 전세는 다중계약 돌리면 돼. 어차피 못 잡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저 영상은 전체 문맥이 왜곡됐다며 반박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민수는 눈을 깔고 저는 단순히 서류 검토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정은지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등기부만 선순위로 잡아놓으면 피해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설계된 구조예요. 파일 속 목소리는 확실히 차민수의 것이었고 법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굳힌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믿고 사인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이가 저절로 꽉 물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평생을 노렸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끝까지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를 인정하며 1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고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속속 보였습니다. 도연도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현실과 마주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금 전액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제적 회복은 여전히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도 최소한 빼앗기기만 하는 인생은 끝났다. 그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듯 입술이 흔들립니다. 이 재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과정의 한 단계라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모임은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가 생기면서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전세 피해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의 초대 메시지를 받고도 한동안 참여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뒤였기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장소에 들어선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활기를 느낍니다. 피해자 중에는 건축가, 시공업자, 회계사, 도시계획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은 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을 직접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은지는 IT 개발자로 참여해 전세 위험 탐지 플랫폼도 함께 만들 거예요라고 설명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회의 자료를 살펴보다가 손을 듭니다. 저는 공기업 서류 검토 총괄을 오래 했습니다. 행정 인허가 쪽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집니다. 그 순간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며칠 뒤 협동조합은 지자체 관계자와 공식 미팅을 갖습니다. 도연은 단정한 복장으로 직접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고 행정 절차 검토도 도왔습니다. 공공임대용 부지 매입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자 회의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건축계획이 발표되고 첫 조감도가 공개되는 순간 한 피해자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살 집이 생기는 거네요. 그 말은 도연에게 깊게 와닿았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협동조합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님,
내일 예산안 검토건 부탁드릴게요. 그 글을 본 도연의 손끝이 천천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잃지 않는 집을 만들 거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협동조합이 지은 공동주택이 완공되고 입주식이 열립니다. 도연은 새로 받은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쥔 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처음 전세 사기를 당하던 날 열리지 않던 문이 떠오르지만 이번 문은 분명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립니다. 집안은 아직 가구도 들여놓지 않았지만 햇빛이 반듯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당신 드디어 끝났네요 라고 말하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봅니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끝이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잃었던 건 돈만이 아니었고 되찾은 것도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정은지는 옆집에서 인사를 건네며 태블릿을 들어보입니다. 전세 위험 탐지 플랫폼 이번 주 정식 출시됩니다. 이름은 세이프홈이에요. 그 화면 속엔 실제 전세 위험 점수 분석 기능이 시연되고 있었고 이미 투자 제안도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정말 해냈네요 라고 짧게 말하며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동주택 앞 마당에서는 작은 환영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종이컵 들고 조용히 서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우리가 당한 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 소리가 다시 퍼졌습니다. 도연은 기념 현판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거기에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만든 이야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문은 어떤 사기도 어떤 계약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깨닫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문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